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책상 위에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 한 편이 놓여 있는데요. 네. 2025년 12월이었죠.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를 다룬 글입니다. 오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따라가 보면서 이 칼럼이 우리 사회의 안정 문제에 대해 어떤 통찰을 던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바다 건너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 그냥 쉽게 흘려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쉽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사건은요, 단순히 안타까운 해외 토픽이 아니에요. 이 칼럼은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보호할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춰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우선 그날의 비극적인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 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좋습니다. 시간은 2025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딱 이틀 앞둔 화요일 오후였어요. 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의 브리스털 헬스 앤 리헵 센터라는 곳이었죠. 한 1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다고 하니까 아마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는 데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19분 지하실 근처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아... 이 폭발로 건물이 일부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칼럼 읽으면서 그 부분이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구조대가 막 도착해서 생존자들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채 1분도 안 돼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구조하러 들어간 소방대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겠네요. 칼럼에 인용된 현장 소방서장의 증언을 보면 당시 상황이 그대로 느껴져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코를 찌르는 강한 천연가스 냄새가 진동했고 사방에서 비명이 들려왔다고 하죠. 아유, 소방대원들은 깨진 창문, 또 뒤틀린 문을 통해서 필사적으로 어르신들을 밖으로 빼내야만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어깨에 그대로 둘러매고 뛰쳐나오는 정말 전쟁 같은 장면이었던 거죠. 결국 인명피해를 피하지는 못했죠. 네, 입소에 계시던 52세 무소니 느드트 씨와 직원 한 분, 이렇게 총 2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분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중 한 분은 위중한 상태라고 하니 정말 너무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고 당시 시설에 있던 120여 명의 소재는 모두 파악이 됐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2분의 사망자와 위중한 부상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고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한 사람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진짜 깊게 파고들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끔찍한 사고가 과연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그냥 운 나쁜 재앙이었을까? 칼럼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들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고된 인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2달 전인 10월에요. 주 보건부가 이 시설을 점검했는데 여러 안전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좀 심각한 문제였나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칼럼에 언급된 위반 사항들을 보면 소화기 관리가 미흡했다거나 화재 시에 연기 확산을 막아야 할 벽에 구멍이 나 있었다거나 또 규격에 맞지 않는 연장 코드를 썼다. 이런 지적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이 폭발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그런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결국 댐을 무너뜨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규정 몇 개를 어겼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 전반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아,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번 사고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준 거죠. 심지어 더 기가 막힌 사실도 있잖아요. 네. 폭발이 일어날 바로 그 순간에 가스 냄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스회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다는 점.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맞아요. 문제를 인지했고 전문가까지 현장에 있었는데도 최악의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점이 이 사건을 더욱 복합적으로 만들어요. 이미 시스템의 경보등이 켜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고가 터졌다는 건 이게 단순히 부품 하나 교체해서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죠.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시설이 최근에
세이버 헬스케어 그룹이라는 새로운 업체가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해요. 아, 운영 주체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군요. 보통 그러면 뭔가 개선 의지를 보이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전과 다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업체 측에서도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오랜 기간 안전 문화가 무너진 조직을 인수해서 정상화하는 게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러네요. 서류상으로 주인이 바뀌고 매뉴얼 몇 개 고친다고 해서 수십 년간 굳어진 사람들의 관행이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노력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덮어지진 않잖아요. 인수 과정에서 이런 뿌리 깊은 안전 문제에 대한 실사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인수의 책임이라는 건 단순히 자산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된 위험까지 모두 떠안는 것이어야 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미 병든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명백한 신호들이 있었고 심지어 전문가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비극이 터졌으니까요. 그럼 이걸 그냥 안타까운 사고로만 둘 순 없겠죠. 칼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좌절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3가지 길을 제안합니다. 네. 사고 원인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점이 이 컬럼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그리고 시니어 당사자, 마지막으로 시설 운영 주체, 이렇게 세 그룹이 각자 위치에서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시설을 이용하는 가족들의 역할이군요. 칼럼에서는 안전점검 이력을 확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님 모실 요양시설 알아볼 때 뭘 보게 되나요?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지, 시설이 깨끗한지, 식사는 잘 나오는지, 직원들이 친절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죠. 네, 다 중요한 것들이긴 하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쉬워요. 사실 안전점검 보고서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요. 바로 그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칼럼의 핵심입니다. 주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 보고서야말로 그 시설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아, 소방 설비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비상대피로에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특히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에 맞게 안전시설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그 보고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유난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식당 가면 원산지 표시 확인하고 가전제품 살 때 에너지 효율 등급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그렇죠.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는 왜 그만큼 꼼꼼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요구가 많아지고 당연해져야 시설 운영자들도 긴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안으로 넘어가 보죠. 사고를 막는 방법이 단순히 사람의 꼼꼼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죠. 네, 칼럼을 보니 요즘 기술은 단순히 경보만 울리는 게 아니라 거의 사고를 스스로 수습하는 단계까지 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과거의 시스템이 연기나 가스를 감지해서 시끄러운 경보음을 울리는, 그러니까 위험을 알리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IoT, 사물 인터넷 기반 시스템은 훨씬 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라 함은 가스 누출이 감지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시스템이 알아서 중간 밸브를 잠가버립니다. 동시에 119와 시설 관제센터, 그리고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로 사고 발생 사실과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쫙 전송하죠. 와, 사고를 알리는 걸 넘어서 초동 대처까지 해주는 거네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시설에서는 이 몇 분, 몇 초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기술에만 모든 걸 맡길 순 없어요. 시니어 당사자들도 평소에
내가 머무는 곳의 비상구가 어디인지 눈여겨보고 만약의 사태에 나를 도와줄 동료나 직원을 미리 정해두는 것 같은 아날로그적인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사람의 준비가 함께 가야 하는군요. 네, 그래야 가장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설 운영 주체의 역할입니다. 물리적인 설비를 갖추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이 이 칼럼의 통찰이 가장 빛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을 단순히 소화기 설치하고 비상구 확보하는 하드웨어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칼럼은 재난 대응 교육의 정례화를 강조하는데 이건 단순히 대피 훈련을 하자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제 재난 상황에서 겪게 될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을 겪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일종의 근육 기억을 만들어주는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럼은 다층적 안전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다층적 안전망이요? 네. 이번 펜실베이니아 사고 때 인근 주민들이 갑자기 대피해서 추위에 떠는 어르신들을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에서 담요와 베개를 들고 나와서 도왔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칼럼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시설의 안전망을 시설의 담장 안에만 가두지 말라는 거죠. 아, 지역사회 전체를 우리 시설의 안전망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지역 소방서나 병원, 심지어 주변 상점이나 주민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잘 짜인 매뉴얼 한 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즉 공동체라는 통찰입니다. 와, 시설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쉴 때 비로소 가장 튼튼한 안전망이 완성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펜실베이니아 요양시설 폭발 사고를 다룬 김영래 편집장의 컬럼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서 가족의 역할, 기술의 진보,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결국 이 세 가지 제안은 모두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투명성과 책임이요? 네. 가족은 시설의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요구할 책임이 있고 스마트 기술은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는 투명성의 도구가 되어주죠. 그리고 시설 운영자는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고요. 결국 이건 단순히 시설 몇 개를 고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대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 칼럼의 진짜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고 슬퍼하는 일을 반복할 게 아니라 예방 중심의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된 대응 체계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표준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칼럼에서는 투명한 점검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가장 최신 안전점검 결과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 그 정보를 찾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은 얼마나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